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건은요,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리고요. 신촌에 있는 창전동 바람산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에요. 근데 이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은요, 창전동 근린공원 살인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인터넷상에 떠돌던 정모괴담, 그리고 현피가 최악의 형태로 실체화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오후 8시 20분쯤 박모씨, 나이는 20살이었고 여자의 사주를 받은 고등학생 이모군, 그 당시 16살이었고요. 대학생 윤모씨, 그 당시 18살 남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대학생 김모씨를 신촌역 인근의 창천동에 있는 바람산 어린이공원으로 유인을 해서요. 고등학생 홍모양이 망을 보는 사이에 칼과 세막대로 폭행을 해서 살해를 한 뒤에 시신을 4에서 5m 떨어진 풀숲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잠시 후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김모씨의 시신을 발견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창에 띄워드린 지금 이곳이, 아이고 왜 자꾸 이게 움직이냐. 지금 이곳이 사건이 일어났던 창전동 바람산 어린이공원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악마나 악령 쪽을 믿는 인터넷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마녀로 추앙받으면서 지지를 받고 몰입을 하면서 저주의 주문 등 사령 관련 행위를 많이 하던 여자친구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그런 몰입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카페를 들어가는 것을 말렸대요. 이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사령 카페라는 이게 악령이나 악마를 믿는 사령 카페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말렸대요. 그런데 말리는 일이 이게 여자친구는 여기에 너무 깊게 빠진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그 카페에 들어가지 말아달라. 그리고 말리는 일이 잦아지고 이를 통해서 자주 다투게 되자 여자친구가 이 카페 안에서 만났던 자신을 따르던 회원들 몇 명한테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자꾸 부추기고 나를 그만두게, 이 카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부추기고 결국 이 그녀가 따르던 그들의 친구는요. 이 남자친구를 죽이자, 살해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언론에서는요, 치정 문제에서 비롯한 인한 살인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피해자 지인들의 인터넷 제보로 이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경로를 보면요. 2011년 3월 피해자 김모 씨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가해자 박모 씨를 만나게 돼요. 2012년 1월 1일 김모 씨는 박모 씨에게 고백을 하면서 서로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또 다른 가해자 이모군과 홍모양은 박모 씨의 소개로 김모 씨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모 씨가 누구냐면 살해당한 피해자가 김모 씨. 그리고 그 김모 씨의 여자친구가 박모 씨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만나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이모군과 홍모양. 이렇게 알게 했던, 이게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모 씨는요, 여자친구 박모 씨가 네이버 카페 중 하나인 사령 카페라는 곳에 가입한 것 때문에
여자친구를 포함한 사령 카페 회원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박모 씨는 사령 카페에 가입한 후부터 자신을 악령계에서 인증을 받은 진짜 마녀라고 자칭하면서요. 영혼 소환 의식을 치른다고 말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박모 씨는 이모군과 홍모양을 사령 카페에 끌어들였고요. 김모 씨 역시 호기심에 사령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이 김모 씨에게는 사령 카페 특유의 놀이 문화가 몹시 우스꽝스럽게 느껴져서 얼마 안 가서 발을 끊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박모 씨는 김모 씨와 달리 사령 카페에 너무 푹 빠져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박모 씨는 사령 카페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마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 10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또한 이 박모 씨는 사령 카페 이외에는 공포 이야기 갤러리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카톡에 GH라는 이름의 대화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요. 하루에 300개 이상의 톡이 올라오는 격렬한 곳으로 알려졌대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모임에 몰입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평소 이 박모 씨는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에 반대를 하면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한 여고생이 사령 카페의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겠다는 글을 올렸대요. 근데 그 글을 올리자 채팅방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녀를 저주하기도 했고요. 공이겔이라는 곳에서 박모 씨가 사령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갤러와 시비가 벌어졌고요. 그 박모 씨가 먼저 그에게 욕설을 한 다음에 차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모 씨를 지켜보던 김모 씨는요, 여자친구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카페에 물들여지면서 여자친구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박모 씨를 돌려놓으려 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 사이에는 심한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평소 박모 씨는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었대요. 그리고 이 남친이 사령 카페에서 탈퇴하라고 강요를 하는 이유도 납득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김모 씨는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박모 씨한테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모 씨의 지인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요, 그녀는 사령 카페에 물들어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 허세가 정말로 심했던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박모 씨의 입장에서는요, 멀쩡한 자신을 두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남자친구 김모 씨야말로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또한 이 박모 씨가 주변 지인들하고 친구들한테 남자친구에 대해 나쁜 평판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요. 이 김모 씨는 어느새 박모 씨의 인맥들로 인해서 박모 씨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 무렵에 이미 연인 관계는요, 끊어졌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모 씨는요, 박모 씨와 같이 사령 카페에서 활동하던 가해자 이모 씨, 또 다른 가해자 이모 씨와 카톡을 주고받다가 김모 씨는 리더 자격도 없으면서 회장을 맡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는 이모 씨의 모습을 보고 이모군과 홍모양의 신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물론 그리고 당연히 이 욕설을 듣거나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것이 사람을 줄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았어요. 이후로 이모군과 김모 씨의 사이는요, 더 나빠지게 됐어요. 이 가해자들은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 가해자들은 박모 씨를 중심으로 카카오톡에서 김모 씨만 따돌리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만 따돌리고 다른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 채팅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김모 씨를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집단 따돌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채팅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 이 김모 씨는요, 더 격렬하게 반응했고요. 이모군한테 200여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갈등을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문자를 보냈겠지. 계속 이게 왕따를 시키고 그랬으니까 문자도 좋은 문자는 아니었겠죠? 4월 24일 박모 씨의 블로그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대요. 이 박모 씨, 이 여자친구가 블로그에 남자친구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 당시 이 글에 살인사건 가해자들이 확인 완료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제 이 기사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 확인 완료라는 댓글을 단 것은 피해자 본인과 제3자였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 사건 당일에 김모 씨를 혼내주고 싶다는 발언까지 한 것을 고려해보면요. 박모 씨는 김모 씨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대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박모 씨, 이 박모 씨가 이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이 다른 가해자 이모군은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예전에 카톡 말고 틱톡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틱톡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틱톡에도 그 김땡땡, 이 김땡땡이 누구냐면 이 피해자 이름을 제가 알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김씨를 죽여버려야겠다는 글을 남겼고요. 29일까지 죽여버려야겠다.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글을 수차례 남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란 사람은 공범, 윤모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다고 해요. 또 다른 공범이 있었어요, 윤모 씨. 자, 이제 한편 그 김모 씨는요, 자신의 언행이 과격했던 점을 반성하고, 박모 씨하고 그녀의 주변인들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했어요. 개선시키려고 화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모 씨는 이전에 욕설을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써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가 동시에 김 씨가 먼저 만남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모 씨의 계획은요. 일단 이모군에게 사과를 하고 나서 박모 씨가 사령 카페에서 무사히 탈퇴하도록 이모군 일행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이 행동이 진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 김모 씨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이 박모 씨는요, 이들에 의해서 사령 카페에 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 사령 카페에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사령 카페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는. 그래서 이제 자기 의사로 가입해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여길 가입해라 해서 억지로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자기 의사로 가입해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당시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을 했었는데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를 이렇게 참조하다 보면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이 사령 카페에서도 떨어져 나와서 카톡에서, 근데 이 사령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카톡에서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지면서요, 침묵질을 했던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히려 카페에 있을 때보다 폐쇄성은 더욱 강화된 집단으로 이제 이 박모 씨가, 이 여자친구가 그 중심적 인물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강원도 삼척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김모 씨는요, 주말을 맞아서 시간을 내서 서울로 돌아왔어. 서울 집으로 돌아왔고, 이 신촌에서 박모 씨와 함께 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김모 씨는요, 이 사과한다는 의미로 선물로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김모 씨가 살해된 뒤에 이 그래픽 카드는요, 가해자 일당이 이 피해자를 살인한 뒤에 가지고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이 만났다, 이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화해를 기도했던 이 김모 씨와는 달리 이 범인 일당은요, 당시 이모 씨를 살해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물론 김모 씨는 설마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범행 전날인 4월 29일, 피해자 김모 씨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모군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범인 이모군은요, 공모를 하고 있던 윤모 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김모 씨한테 29일을 말고 다음날 30일에 오라고 말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이 이모군은요, 그동안 이 윤모 씨와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다음날 범행을 할 것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 범행 당일 4월 30일, 이모군은요, 윤모 씨에게 흉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제 윤모 씨가 제압을 하고 이모군이 칼로 찌른다는 범행 계획도 모의를 했다고 해요. 자, 이제 드디어 4월 30일 오후 6시, 윤모 씨는요, 흉기로 사용하려던 담검 한 자루와 이게 발리송 한 자루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발리송이 아마 이 때리는 거, 이 쇠망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과 담검 한 자루와 쇠망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경찰에서 이모군은요, 이때 박모 씨한테 오늘 김모 씨를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박모 씨, 이 여자친구는요, 손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지 죽일 거라고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해요. 이제 오후 7시 무렵에 김모 씨는 서울에서 함께 다니고 있던 그 자신의 친구와 헤어져서요, 혼자 신촌으로 갔대요. 하지만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다른 6명의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계속했다고 해요. 이 자신과 친했던 그 6명의 친구들과 연락을 했대요. 자, 이제 오후 7시 30분, 김모 씨는 범행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이모군과 홍모 양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박모 씨를 사령 카페에서 꺼낼 생각으로 아직 그 선물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선물을 한 손으로 들고 신촌으로 가고 있다고 지인에게 메시지로 알렸다고 해요. 나 신촌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시 30분에는요, 이모군과 홍모양 그리고 박모 씨가 이모군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 김모 씨를 만나러 집을 나섰고요. 범행 장소로 가던 중에 윤모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이모군은요, 이때 윤모 씨로부터 이게 흉기를 건네받았고요. 박모 씨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간다면서 전철역으로 가서 이제 일행과 헤어진 거예요. 이 여자친구는 나 집에 갈래 라고 하면서 전철역으로 가서 이제 일행과 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과. 그래서 이제 이 신촌 먹자골목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일단 이모군의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여자친구였던 박모 씨는요, 도중에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범인들 가운데 이모군, 그리고 윤모 씨, 그리고 홍모 양, 피해자 김모 씨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김모 씨를 인근 창전동 바람산 어린이공원으로 유인했다고 해요. 이 바람산 어린이공원은요, 신촌역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리가 으슥으슥해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던 도중에 저녁 8시 13분쯤에 김모 씨는요, 지금 골목길로 들어선다, 왠지 수상하다 라는 카카오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기고 연락이 두절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해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거 지울게요. 이 카톡이에요. 위에 보시면 점점 골목, 왠지 수상, 이 카톡을 남긴 상태에서 이제
연락이 끊긴 거예요. 두절된 거예요. 이때 이 공원 계단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CCTV가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CCTV를 보시면요, 이 앞에 보이시죠? 홍 모양, 옆에 여자 하나와 남자 둘, 그리고 뒤에 가방을 들고 조용히 가는. 그래서 이때 이 공원 계단에 설치된 CCTV에 가방을 메고 이모군 그리고 윤모 씨를 뒤를 따라서 오르는 이 김모 씨의 모습이 촬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 모양은요, 범행 현장 부근에 대기했다고 해요. 지금 보이시죠? 3명과 그리고 여기 혼자서 멀리 떨어진 채로 툭툭 걸어가고 있는 분, 저분이 피해자세요. 이모군은 김모 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살해할 기회를 노렸어요. 그래서 김모 씨가 노트북을 켜는 순간에 윤모 씨는 김모 씨를 이렇게 등 뒤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선으로 목을 졸랐어요. 그리고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군은 미리 윤모 씨에게 이렇게 받아줬다, 아까 칼 받았다 그랬잖아요. 칼로 김모 씨를 10여 차례 찔렀어요. 계속 찌른 거예요, 10여 차례를. 그리고 김모 씨가 참다 못해서 미안하다, 살려달라 라고 애원을 하고 소리를 치고 반항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윤모 씨는요, 오히려 이 윤모 씨는 김모 씨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이 칼과 현장에서 발견된 아까 쇠망치 갖고 갔다 그랬잖아요. 쇠망치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김모 씨를 공격하면서 결국은 살해를 했어요. 이제 결국 이 김모 씨는요, 머리, 목, 배를 중심으로 흉기와 둔기로 40회 이상 난자를 당해서요, 일부 장기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처참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들은요,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뒷목에 2차례나 칼로 내리꽂았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한 건 이놈 새끼들이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이제 범행 직후 이들은요,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시신을 길 바로 아래 언덕으로 떼구르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긴 해도 조금 살펴보면 눈에 쉽게 띌 장소에 불과했고요. 핏자국이 흥건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 주민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고, 이 경찰도 손쉽게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시체를 숨겼으니 들킬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청소한 아줌마가 이 핏자국을 지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밝혀진 이 사실에 따르면요, 이 환경미화원이 핏자국을 지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면서 시체를 치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체도 대충 숨겼던 거예요. 아무리 미성년자들이라고 해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고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해주죠. 알겠죠? 사령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판결 후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는요, 그야말로 이들의 상식 수준이 어디까지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야말로 그 중2병 돋는 내용이었는데, 세상엔 하루에 3만 건의 살인이 일어나며 3만 1건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다 라는 대목은요, 이 카톡 내용 중에 그야말로 어이를 상실하게 만드는 지경이라고 해요. 이 범인들은요,
김모 씨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한 다음에 김모 씨의 노트북, 그리고 이제 김모 씨가 자신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을, 그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그거를 절취해서요, 잠시 공원을, 그 자리를 떠났다가 곧 돌아와서 김모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위에요, 노트북, 그리고 헤드셋이 들어있는 가방, 메고 있었던 가방도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이 피해자 김모 씨의 휴대폰을 막 부순 다음에 그걸 물속에 담궈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범행 뒤에 이들은 지갑도 함께 꺼내오지 않은 것을 불안해하면서 이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 묻은 옷도 가져와서 집에 숨겨놓고 이제 적당한 날을 골라서 불태울까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히면서 오히려 그게 증거품으로 압수가 되었습니다. 시당초 그 공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CCTV에 얼굴이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한 장면인데 이 CCTV를 보면요, 얼굴들이 다 나와요. 다 찍혀 있어요. 다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증거 인멸 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목격자도 속속 발견될 정도로 계획부터가 상당히 어설펐고요. 당연히 어렵지 않게 이 살인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2002년 4월 30일 오후 8시 47분쯤 김모 씨의 시신이요, 이 인근 그 주민의 신고로 발견이 되었죠. 이 범인들이 시신을 제대로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도 안 돼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8시 49분에는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모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김모 씨를 걱정하던 친구들, 아까 막 이렇게 왜 카톡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락이 갑자기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김모 씨를 걱정한 친구들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요, 이 김모 씨의 행방을 찾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범인들에게도 연락을 넣어서 김모 씨의 행방을 추궁을 했대요. 근데 이 범인 이모군, 이 죽인 이 당사자 이 범인 이모군은요, 김모 씨와 잘 헤어졌는데 왜 계속 물어보냐 라고 대답을 했고요. 김모 씨가 실종이 돼서 경찰에 신고가 됐고 마지막으로 본 게 당신들이니까 뭐하고 헤어졌는지 말해달라 라고 물었대요. 네, 집에 안 갔냐? 좀 싸우긴 했는데 잘 갔고 신촌이랑 이대 쪽 사이에서 헤어졌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태연하게 사건을 부인했다고 해요. 근데 마침내 경찰에 전화를 해서 김모 씨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살인사건, 이 사건 당시에 김모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리고 현금 등이 없어져서 강도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CCTV에 김모 씨가 이모군과 함께 공원으로 올라가는 목격한 장면이 찍혀서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해요.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떠있는 이 CCTV를 통해서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판결문에 따르면요, 이 당시 이 범인들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면서 수사 방향이 자신들이 아는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 완전 범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화를 하는 등 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5월 1일 범행 직후 이 여자친구와 이모군은요, 태연스럽게 어떤 문자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범행 직후, 내일 데이트인데 해롱되면 떼찌할 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사랑해, 잘 자고 내 꿈 꿔. 이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데이트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전날 그렇게 잔인하게
그 남자친구를 죽여놓고 이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를 죽인 이모군과 데이트 약속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이 두 사람은 데이트를 약속했던 이모군과 죄송해요. 이게 여자친구가 아니네요. 아까 그 홍모군이네요. 홍모양. 아까 망봤다는 그 홍모양 있잖아요. 그 홍모양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홍모양이었어요. 이제 이 이모군과 홍모양은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데이트를 하면서 신촌의 한 찜질방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홍모양은요, 구속영장이 기속되어서 일시적으로 풀어놨다가 이들은 이렇게 살해 후에 바로 다음날부터 애정행각을 벌이고 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찜질방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5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에요. 이 박모 씨의 주변에서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박모 씨는 태연하게 부정을 했어요. 박모 씨, 이 피해자 여자친구. 5월 2일 오전 7시 30분 윤모 씨가요,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정황부족과 소년법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었던 이 여자의 이 피의자 홍모양과 불구속 수사 중이던 이 박모 씨가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구속이 되었어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 김모 씨는요,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면서 형을 가볍게 하려고 한다면서 A4 용지 7장의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등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김모 씨는요, 가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개봉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이 가해자들이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었나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개봉조차 하지 않고 다시 그 가해자한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10월 8일 검찰은요, 가해자 윤모 씨한테는 무기징역, 박모 씨에게는 징역 12년, 그리고 이모군 홍모양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형이 구형된 까닭에 대해서 검찰은요,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인이며, 이제 이 사건 이후에도 이 피고인들이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삭제나 보상도 없었다. 하면 이제 개심의 정이 없기 때문에 라고 밝혔대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고,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뒷목에, 아까 말씀드렸죠. 뒷목에 흉기 2차례나 내리 꽂고 죽을 때까지 계속 찔렀다고.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 장난인 줄 알았다는 이 피고인들의 진술이요, 고인에 대한 모독이고 이들의 만행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의 지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내면서 범인들의 엄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요, 검찰이 사전 모의했다고 주장하는 살인 계획은요, 스마트폰 대화방에 문자 몇 건 올린 것이 전부다. 이제 이 온라인 채팅 특성상 진지한 대화는 별로 없고 대부분 간접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우발적인 살해임을 호소했대요. 이 범인을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해다라는 것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피고 측, 이 범인들, 변호인들이.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우발적인 살해라고 해도 이제 살인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 김종호 부장판사는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모군과 윤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그리고 홍모양에게는 겨우 7년이라는 선고를 했고요. 장기.
그러니까 단기 7년, 장기 15년이라는 선고를 했고, 이 박모 씨 이 여자친구한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 13년 5월 9일 대법원 3부에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박모 씨는 징역 7년, 홍모 양은 단기 7년에서 장기 15년, 그리고 이모 군과 윤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20년도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20년, 15년, 7년? 이건 너무 짧아. 저렇게 사람 한 명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는데, 정말 20년이라는 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9월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 부장판사 이경준이라는 부장판사는요, 피해자의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외조부들이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즉 이게 항소를 기각하고요, 1심 재판을 확정 지었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은 가족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2억 원, 그리고 장례비 450만원, 그리고 이 피해자가 살아있었을 경우 일실수입 2억 3,900만원 등 총 합 4억 5,440만원. 4억 5,440만원 이 돈을 일단 윤모 씨와 박모 씨는 성인이었대요. 이 두 사람은 성인이었어요. 이 윤모 씨와 박모 씨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신 낼 의무가 없어서 이제 출소한 후에 스스로 내야 할 뜻이고요. 이모 군과 홍모 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족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모 양의 가족들이 이에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는 감독 교육 의무에 게을리해서 홍모 양이 살인의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가족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감독자 책임이라고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부모는 무자력한 자녀와 연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명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요, 피해자 가해자에 관해서 재조사를 해왔는데요. 일단 이 피해자 김모 씨, 제가 그의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근데 마침 그 블로그가 링크가 있어가지고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이 블로그를 찾아가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처음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그냥 합성 그림 저장용으로만 쓸 줄 알았는데, 다른 네티즌들을 만난 후로 점점 이 블로그가 커져갔다. 그리고 네티즌들과 함께 합작 공동 그림도 만들고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추억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인맥이 넓은데 학과 친구들은 나보고 혼자라고 한다. 그런데 혼자는 아니다. 친구라는 건 꼭 학교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내일 땡땡대로 간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여서 좋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왜 난 그런 부탁 같은 것을 못하지? 어쨌든 지금 와서 후회도 늦었으니까 나중에라도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글들,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 블로그들 들어가 보면 이 글마다 추모 댓글이 한가득 보였어요. 제가 갔을 때. 또 피해자의 고교 동창 정모 씨는요, 트위터에서 얘가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굳세게 살고 대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자랑을 했다 라면서
하늘에서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 2012년 12월 18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고 해요. 12월 18일이 이 피해자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진 안 작죠?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는 글귀가 자동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가해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그의 여자친구 박모씨, 닉네임은 노래하는 레카라는 닉네임이었고요. 당시 20살이었다고 해요. 이 김모씨의 여자친구는 3년 전 마비노기에서 만났다고 하고요. 사건 개요에 적힌 사연으로 이 김모씨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게 공상적인 인물로 주변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요, 평소 마녀 드립을 치고 다녔고요, 날개를 장비하고 치유 마법을 사용한다는 설정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날개를 장비하고 있고 치유 마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 라고 사용한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건 당일에 다른 3명과 함께 김모씨를 만났고 바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살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3명이 평소 그 김모씨와 사이가 어떤지는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흉기를 준비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말리기는커녕 이모군에게 김모씨를 혼내주고 싶다 라면서 그들을 부추겼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행동들이 범행이 발생했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이 살인 방조 혐의로 우선은 불구속 입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직접 청부만 안 했지 사실상 살인 교사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도 이제 3일에 다시 불러서 재조사를 했고요.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있으면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화방에서 진심으로 김모씨를 죽이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이 다른 사람이 김모씨를 살해함에 있어서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검찰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어요. 이 검찰에서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스마트폰을 복원을 했는데, 이 복원된 스마트폰 그룹 채팅의 내역을 보면요, 살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나누자, 죽이고 나서 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우리 서로 돈을 나누자라고 제안을 하는 등 재질이 가볍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후 진술에서 홧김에 한 말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 말들이 얽혀서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아이와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들은 바도 제대로 없다. 자기는 죽인다고 들은 적은 없다. 그리고 억울하고 괴로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참 뻔뻔스럽네요. 이 여자 정말 뻔뻔스럽죠. 이 박모씨 측의 변호인은요, 이모군과 윤모군이 김모씨를 살해한 것은 살해 현장에서 이제 김모씨가 반항 그리고 공격을 하자 격분에 저지른 것이고, 이전에 박씨가 김모씨를 혼내주자라고 말했던 취지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살인 의지가 강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박모씨가 살해 현장에 있던 이 이모군 등과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살해 현장에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살인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박모씨 측 변호인은요, 박모씨는 김모씨가 숨진 다음 날에서야 친구 A씨와 통화를 하면서 김모씨의 살해 소식을 들었다. A씨를 살인 방조 혐의를 입증해줄 증인으로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생각한 의도야 어찌 되었든 간에 죽여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 변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년 너무 짧습니다. 정말 너무 짧아요. 이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것 치고는 정말 상당히 처벌이 무서운 편이래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것 치고는 이 처벌이 무거운 편이래요. 근데 이 판결문에 따르면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 라고 변명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박모 씨는요,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이제 모두 그대로 우편함에 꽂혀있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흉악범들의 가족들이요, 이 흉악범과 의절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임을 감안하면요, 이 박모 씨 역시 비슷한 결말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족들이 이 박모 양을 의절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지 않았고 편지로 하소연을 했을 거 아니에요. 편지 역시 그대로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모군. 통칭 닉네임은 키네마라고 하는 당시 16살이었대요. 고등학생이었고요. 이 박모 씨로부터 과외를 받던 학생이었대요. 이 박모 양, 이 여자친구에게 과외를 받던 학생이었고, 이전부터 이 김모 씨와 몇 차례 직접 만났다고 해요. 이 남자친구 죽은 피해자. 이 김모 씨를 살해하려는 뜻을 윤모 씨에게 밝혀서 윤모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죽이고 싶은 사람 있냐? 라는 문항에서 몇몇이 있다 라고 적으며 사리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 있냐 라는 문항을 적었는데 몇몇이 있다 라고 적으면서 사리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범행 다음날 태연이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고요. 피해자의 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행방을 묻는데도 침착하게 모르쇠로 읽어냈다고 합니다.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어요.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마땅하지만요, 소년법으로,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최후 진술에서 이 피고인석을 이탈해서요, 이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지만 쇼 같은 행동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이 유가족들은요, 이모군을 향해서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당연하지.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 등으로 오히려 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예. 근데 이 박모군도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마땅했지만 범행 당시에 소년법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형량이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너무 짧은 20년을 선고받았고요. 재판부는요, 이 사건은 계획살인이자 집단으로 저질러진 살인이고 주동자가 이모군이었기 때문에 재질이 매우 나쁘다. 그래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량을 제한이 있어서 겨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왜 또 하필 안양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 소년법이 그나마 형량을 줄여준 거며, 그럼에도 이 검찰이 구형한 15년에서 5년이 더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거해서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 특처법 가중법의 경우 최대 20년이라는 최대치라서 재판부로서는 특처법 가중법으로 정해서 최대 형량을 때린 거예요. 20년. 그래서 이놈은요, 소년법이 살려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모씨, 당시 18살. 홍모양의 소개로 코스프레 카페에서 만난 이모군과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평소에 이모군과는 인터넷으로 알게 돼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요. 이 이모군으로부터 김모씨를 살해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거기에 가볍게 응했다고 합니다. 이 김모씨와는 딱히 면식이 없었고요. 갈등 관계도 크게 영향이 없어 잘 알지도 못했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칼을 준비해왔고 한 자루를 이모군에게 주었다고 하고, 이제 또 이 범행 도중에 전선으로 김모씨의 목을 졸라 제압을 했고 이모군이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 윤모씨는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이 하자고 한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흉기를 준비해오고 살인에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야말로 생각이 없는 비상식적인 범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무력한 인간이었지만요, 인터넷에서는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고요. 이쪽 일을 많이 해봤으니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짓거리고 다녔다고 해요. 이 카리스마 킬러 컨셉으로 망상을 현실에서도 자기가 이 카리스마 컨셉으로 망상을 현실에서도 적용하려고 애쓰던 이 인물로 체포된 후에도 며칠간은 어디 스릴러 영화에서 나올 만한 법한 모습으로 경찰에 체포돼서도 카리스마를 뿜는 킬러의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이 경찰이 검거된 후에 짜장면 시켜주세요. 는 담당 짜장면을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 경찰이 우리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라는 이 담당 경찰관의 말에 면을 잘 안 먹으니 볶음밥을 시켜달라라고 대답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살인범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형사는요, 몇 번씩이나 계속 화를 내면서요, 너 지금 살인 혐의로 입건된 거야. 여기 장난으로 온 줄 알아? 라고 주의를 환기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얼마 못 가서 며칠이 지난 뒤부터요, 이 윤모씨가 정신을 차렸는지 점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이 현실 감각이 깨어나기라도 했는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조사 도중에도 자신이 받을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질문을 했고요. 다른 연관자에게 이 책임을 미루는 등 비굴하고 처량한 태도로 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검찰에서는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어요. 그냥 살인도 아니라 이제 이 다수가 계획하여 집단으로 벌인 계획살인이었고요. 또한 이 다른 범인들이 소년법으로 취급된 것과 달리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벗어난 성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 박모씨 때문에 이모군과 홍모양 그리고 나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계속 그 연관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비굴하고 처량한 그 태도를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경찰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 살인 등으로 이모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이 마땅하고 법적으로 이제 선고에 문제가 없었지만요, 주범이 아니고
그가 주범인 이모군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명백하게 제과에 비해 낮은 형량이었다고 해요.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우면요, 무조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해요. 무기징역은 교도소에서 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게 무기징역이라고 하고, 이 유기징역은요, 형량의 3분의 1을 채우면 무조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을 해야만 가석방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홍모양. 이 홍모양은 닉네임 꼬마 신부 또는 꼬마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겨우 15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모군의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범행 현장까지 동행을 했지만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범행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다음에 이모군과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검거가 되었고요. 피의자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직접적 연관점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요. 홍모양은 사전 구속영장은 반려가 되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현장에서 망을 보고 행위들이 현장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요. 홍모양 또한 공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홍모양의 과거, 코스프레 경력 때문에 다른 코스프레에 대한 불신감과 그 혐오감에 올리게 한 본인으로 지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공개된 사진에 찍힌 그 옛 코스어 동료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박모 씨와 마찬가지로 사령 카페에 깊이 심취되어 있어서요. 이 인간들이 사령을 안 좋게 생각하여서 이제 사령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코스프레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홍모양이 당시 코스프레를 했었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여러분? 왼쪽이 이모군이고요. 오른쪽이 홍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홍모양 측의 변호인은요, 사건 당일 이 범인들이 김모 씨를 혼내는 정도로만 알았고, 이제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 홍모양이 살해 현장에서 망을 보면서 행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것도 행인들이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홍모양은 이모군과 윤모군이 숨진 그 김모 씨를 살해 현장 옆 풀숲으로 옮기는 거를 2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보고 있었고요. 이것이 사체를 유기하는 상황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로부터 이제 고작 20m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이 끔찍한 소동을 보면서요, 이 단순히 혼내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20m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칼로 찌르고 쇠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계속 목 조르고 이런데 이게 20m에서 안 보였을까요? 그래서 결국 변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 홍모양은 1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살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요. 이 공모에 가담하고 이제 범행 현장을 지켜보면서 망을 보는 등 재질이 가볍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잘 지낸 기억도 있는데 말리지 못해서 피해자와 유가족께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우리 부모님께도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잘 알고 있고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청소년이고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서요. 앞에 이 두 명, 이모군과 윤모 씨보다는 처벌이 감해져서 단기 7년,
그리고 장기 1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자 수용수는 대부분 모범수로 조신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이미 단기 7년으로 징역을 마치고 출소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기 7년, 장기 12년이 뭐냐면요. 원래 12년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단기 7년만 복역을 하고 이제 이 모범수로 조신하게 지내게 된다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징역을 마치고 출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이 언론 매체에서는요, 치정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이제 사건 현장에 있던 이 홍모양을 김모 씨가 건드려서 남자친구인 이모군이 질투심에 의해 살인사건을 벌였다라고 보도를 했대요. 어떤 신문에. 그래서 이제 또한 이 만난 경로 역시 이들이 온라인산의 음악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가 만났고 갑자기 합주를 하던 록밴드라고 소개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록밴드 내에서 여자를 두고 이렇게 다투다가 발생한 그 사건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들은 마비노기의 악기 연주 기능을 이용하는 그 밴드라고 이게 마비노기라는 악기 연주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밴드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 기자들은 이러한 것을 간과한 채로 인터넷에서 만나서 실제 록밴드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 음악을 하던 이 사람들이 심령술에 빠져서 저질렀느니 잔인한 범행 수법이 심령의식의 일종이라느니 하면서 별의별 소설을 써댔다고 해요, 이 기자들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 개드립을 보면서요, 한국의 유로니모스 살인사건이냐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 평소 비과학적이었던 것을 싫어하는 김모 씨는요, 박모 씨를 이 사령카페에서 탈퇴시키려 했고요. 이 때문에 이 사령카페 회원들과 크나큰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라고 언급한 기사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 항목 밑에 링크되어 있는 이 피해자가 예전에 쓴 이 사령카페 리뷰를 보면요. 오히려 그런 비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했으나 카페의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박모 씨에게 탈퇴를 권한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 피해자의 블로그를 보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개신교 언론들은요, 오컬트 카페의 회원들이 일으킨 이 살인임을 보고요, 경찰의 프로파일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사건의 그 책임을 오컬트 카페로 돌렸고요. 더 나아가서 방기련 등을 언급하면서 방그리스도교 문화가 지배하는 이 인터넷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령 카페 자체가 단순히 오컬트 카페가 아닌 그 악마 숭배적 모습이 보이는 탓이 문제가 크기는 했지만요. 문제는 이 개신교 언론들이 사령 카페 자체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전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방송에서 보도한 것을 따르면요. 피해자를 포함한 가해자들의 이제 교류 통로가 되었던 이 문제의 단톡방. 이 단톡방은 처음 사령 카페에서도 한참 전에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 사령 카페와는 달리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허위는 아니나 과장을 한 것이죠. 이 한마디로 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 사령, 자살, 안티기록, 현실 지배, 아니 그 인터넷이라는 그 활동을 악마 숭배로 이제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령 숭배 때문에 잔혹 범죄까지, 다른 면에서는 이 기존처럼 문화, 이 매체에 대한 마녀 사냥이 아니라 사회 병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가해자들의 정신 상태, 그리고 성장 과정, 이 환경, 이 잘못된 것을 좀 더 분석한 이 기사들이 나온 중에 한국일보 측에서 프로파일러의 가해자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고 해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사령 카페는요, 그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게 된 그 공간에 지나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폭력, 부모의 정서적 이게 방임, 그리고 집단 괴롭힘 같은 잘못된 사회 환경에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도 최근 빈발하고 있는 그 집단 괴롭힘, 자살 따돌림 이런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왜곡된 보도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후속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2012년 5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사건과 그 사령 카페를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경찰청 프로파일러의 해석에 이거 하면요, 이번 사건을 이제 학교와 사회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이 방송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이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성질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가해자들이 지속적인 학대 경험에 노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실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착안해서 이들에게 이 사령 카페가 사회적 유대를 이룰 수 있는 탈출구였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 이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이 가해자들에게 사령 카페에서 받는 그 유대감과 그 동료 사이의 인정은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여겨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과 한 번 없었던 이 가해자들이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동기 또한 이 사령 카페의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기제였다라고 방송은 지적을 했어요. 이 방송에서는요, 사령 카페는 소외된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된 그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요. 이렇게 명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 한 이 사령 카페가 아닌 그 어느 집단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제 따라서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고요. 기존의 그 추측성 마녀 사냥성 보도들, 아까 그 왜곡된 그 보도들과 차별되는 논리 전개를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방송팀 작가가 그 리그베다 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위키를 참조를 했는지 그 리그베다 위키에 나온 서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게다가 이 자료 화면으로 그 스게딕 오컬판 스레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되게 희한해요, 이게. 스레딕 오컬판 스레로 추정되는 화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4일에 현장 추적 사이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령 카페나 이 캐릭터 커뮤니티 등 이제 반사회적 망상에 빠지기 쉬운 중2병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번이나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외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나 봐요.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눈으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해자의 블로그 마지막 글은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이게 차단을 당했다가 다시 풀렸대요. 그리고 이제 카피본은 현재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이 사건이 벌어졌던 이 창전동 바람산 어린이 공원에는요, CCTV가 이제 추가 설치가 되었고, 야간 조명 장치 역시 강화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돌면서 순찰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2013년 류승환 감독 아시죠? 이 류승환 감독이 이 사건을 가지고 유령이라는 이름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고 해요. 이 옴니버스 영화의 일부로 이게 다른 단편을 모아가지고 이 신촌 좀비 만화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정식 상영 이전에 이 2014년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4년 5월 15일에 개봉을 했어요. 이게 단편 영화지만요, 3D 영화로 상영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영화 성격상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이 유령의 배경이 된 이 신촌 주변의 영화관, CGV, 그리고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건 미성년자들 살인사건. 정말 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이 살아왔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건은 2012년에 발생했던 신천 창천동 바람산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그리고 즐겨찾기 꼭 하시면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이 아니라 사건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길다. 길어. 아, 길어. 이번 거 길어. 아, 근데 긴데, 내 신촌 가기 무서워졌어.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나가시려고? 나가시려고요? 쿠라라님 나가려고? 아이, 다코님 부끄럽게 오늘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러세요. 쿠라라님 나가세요. 나가요. 피곤하면 나가셔야지. 근데 아직 사건 사고 아닌데.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끝부분 이렇게 한 건데 안 끝났어요. 저 아직 사건 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안 들으실 건가요? 저 혼자 해야 되나요?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알았어요. 구라라님 얼른 가세요. 주무세요. 주무셔요.